5년 전, 저는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1억 3천을 창업에 다 넣었거든요. 2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던 게 있어서 빚도 생겼어요. 전세금 빼서 겨우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이 1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7.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뭘 해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귀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적게 쓰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다였어요. 근데요, 막상 내려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요. 예상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래도 버틴 이유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망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이었고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크게 불만 없이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결국 아파트 팔았습니다. 6억 좀 안 되게 받았어요. 거기서 아들 둘한테 1억 5천씩 해줬어요. 총 3억이요. 나머지 3억으로 저희 부부는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서 전세로 내려앉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싶었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55세 명예퇴직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요. 저도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30년 다닌 것 치고는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목돈이긴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55이면 어디 취직이 되겠어요.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도 안 오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창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치킨집 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내고 인테리어하고 초기 재료비까지.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퇴직금 1억 3천에 대출 1억 7천. 총 3억을 창업에 넣은 거예요. 아내는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알려줘. 걱정 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됐습니다.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씩 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7개월째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나오던 게 1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1년 지나니까 700에서 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로열티 다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보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밀린 재료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했어요. 부동산에도 내놓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요. 근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치킨집 누가 해요? 다 망하는데. 그 말 듣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어요. 보증금 일부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버린 거고요. 퇴직금 1억 3천은 전부 사라졌고 대출 1억 7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일해서 받은 돈이 2년 만에 전부 날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내가 말렸잖아. 그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아내가.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뭐라고 하면 싸우기라도 하지.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는 뒷모습 보면 가슴이 막 답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방금 결혼시킨 애들한테 아버지 망했다 하기가 어디 쉽나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물으면 응, 괜찮아 그랬죠.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척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게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멍하게 TV만 봤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요. 대출 1억 7천. 이자만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0원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나오는 거라 아직 5년이나 남았고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했는데 그걸로는 이자도 안 됐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전세금을 빼기로 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였거든요. 거기서 빈 1억 7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 1억 3천. 그게 저희 부부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 얻고 생활비 쓰다 보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때부터 밤마다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50대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 적은 돈으로 사는 법,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경비 일자리도 경쟁이 심하다고 하고, 배달은 체력이 걱정됐고요. 그러다 우연히 귀촌 관련 영상을 보게 됐어요. 시골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였거든요. 집값 싸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돈 안 써도 살 수 있다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게 어디 쉽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돈을 더 버는 건 지금 내 상황에선 어렵다. 그러면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빈집 정보도 나오고 지역별로 지원 정책도 정리돼 있었어요. 전북 쪽에 월세 15만 원짜리 빈집도 있었고요. 전남 쪽엔 보증금 1천에 월 20만 원대 농가주택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면 보증금의 월세의 관리비에 1억 3천 금방 바닥나요. 근데 시골은 다르더라고요. 작은 집 전세로 들어가면 5천만 원이면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이 손에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울에서 이렇게 버티다간 돈 다 없어져. 그래도 시골은 아내는 평생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거든요. 시골이라곤 명절에 시댁 가본 게 전부였어요. 거기 가서 뭐 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버티는 거지. 돈 덜 쓰면서. 그게 말이 돼?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같이 산 사람한테 나 따라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을게. 당신은 서울에 있어.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못 보내겠어.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답 없잖아. 그렇게 둘이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거든요. 덜 망하자였어요. 화려하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귀촌 이유였어요.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려간 곳은 전북 쪽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500명도 안 되는 동네였고요.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나요. 차에서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처럼 매캐하지 않고 맑았어요. 아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그랬어요. 공기는 진짜 좋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자.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농가주택이었어요. 30년 넘은 집이라 낡긴 했지만 방 2개의 마당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잖아요. 처음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마당에 텃밭도 만들 수 있겠다.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겨울에 터졌습니다. 시골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처럼 중앙난방이 아니라 기름 보일러를 쓰거든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보일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했거든요. 기름통에 기름 채워놓고 쓰면 되는 거라고만 알았어요. 11월쯤 되니까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틀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따뜻해지질 않더라고요. 방바닥은 미지근한데 공기는 차갑고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깼어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코끝이 시리더라고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창도 아니고 옛날 창문 그대로였거든요.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더 세게 틀었어요. 기름이 쭉쭉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기름 반통이 사라졌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첫 달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8만 원. 서울 빌라 살 때 겨울 난방비가 12에서 13만 원 나왔거든요. 시골이 더 싸겠거니 했는데 3배가 나온 거예요. 아내가 고지서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울보다 더 나오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아보니까 기름 보일러가 원래 그렇대요. 기름값이 비싸기도 하고 단열 안 되는 집은 열이 다 새거든요. 아무리 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동네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겨울에 다 그래.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라니. 4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익숙해져요? 결국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일러 온도 최대한 낮추고요. 전기장판 깔고 내복 입고 버텼어요. 문풍지도 사다가 창문마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한겨울엔 4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4개월 동안 난방비로만 15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예상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귀촌 영상들 있잖아요. 시골은 돈 안 든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만 믿었던 거예요. 집값은 싸도 유지비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여름엔 괜찮거든요.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만 틀면 되니까요. 근데 겨울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춥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때 처음으로 귀촌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나? 여기서 10년, 20년 버틸 수 있을까? 문제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난방비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인심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이웃끼리 반찬도 나눠 먹고 정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르신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 예.
그게 끝이었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처음엔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말수가 적으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 한번 까딱.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대하시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지인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외지인. 그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3대째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은 거예요. 그런 동네에 갑자기 서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였는데 들렸어요. 저 분이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래요. 그 말투가요. 뭐랄까 곱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 그게 마치 이상한 사람이란 뜻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점심 같이 먹는 날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거든요. 오늘 뭐 하세요? 여쭤봤더니 그냥 모임이에요 하고 끝이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당신 오지 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게 더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용기 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동네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서울 사람들 가끔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친해지려는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말이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어차피 갈 사람.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금방 떠날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 1년 안에 올라갈 거래.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지. 안 간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렵고, 눈 마주치기도 불편하고, 나는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벽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마음 맞으면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밖에. 둘이서 밥 먹고, 둘이서 산책하고, 둘이서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가끔 서울 친구한테 전화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시골 생활 어때? 좋지.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계속 인사드리고, 길에서 마주치면 안부 여쭤보고, 작은 것들 먼저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직 안 올라가셨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말을 걸어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텃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풀어주기도 했어요. 다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적으면 편하겠다.
복잡한 인간관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겠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사람한테 치인 게 많았거든요. 상사 눈치, 동료 경쟁, 거래처 비위 맞추기. 그런 거 없는 삶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둘이서 지내는 게 익숙해지니까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하고 밥 먹고요. 낮에는 마당 정리하거나 텃밭 보고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요.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돼요. 말 섞을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선 편의점만 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카페 가면 주문하면서 한마디라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마트 가려면 차 타고 20분을 나가야 하고요. 동네 안에선 마주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아내하고만 얘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보자. 아내가 웃더라고요. 사람 보러 어딜 가게. 여기 사람이 없는데. 웃긴 말인데 웃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무서웠던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아파? 병원 가야 해?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병원이 어디지?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그것도 밤에 길이 한산할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나? 아내는 운전을 못 하는데. 119 불러도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솔직히 가슴보다 그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행히 그날은 좀 누워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아마 체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에선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병원이 가깝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선 달라요. 아파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급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날 밤에 진짜 무서웠어.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 깨울 때 손이 떨렸어. 둘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심심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없다는 건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가끔 전화했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근데 통화하고 끊으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친구는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 혼자고 그 거리가 느껴지니까요. 아내가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둘이서 버티니까 그나마 가능했지. 혼자였으면 반년도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아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여기 있었으면 미쳤을 거야. 둘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좀 씁쓸했어요. 우리한테 서로밖에 없구나. 시골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하지만 현실은요.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한 거예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고립된 거예요. 외로움은 환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이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시끄러운 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촌하지 말라는 얘기야? 힘든 것만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좋은 점이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힘들기만 했으면 1년 만에 올라갔겠죠. 근데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돈이 나가는 속도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밖에 나가면 커피 한 잔, 밥 한 끼. 이것저것 쓰다 보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없고요. 교통비도 거의 안 들어요. 어차피 차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만 나가거든요. 제일 크게 줄어든 건 식비였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렀거든요. 배추, 무, 고추, 상추, 깻잎. 처음엔 어설펐는데 1년 지나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채소 살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웃 어르신이 농사 지은 거 나눠주실 때도 있고요. 처음엔 말도 안 걸어주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가져가요 하시더라고요. 감자 한 박스, 고구마 한 봉지. 그런 거 받으면 진짜 고맙더라고요. 서울에서 한 달에 식비만 60만 원에서 70만 원 썼거든요. 여기선 30만 원이면 충분해요. 많이 쓰면 40만 원. 다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돼요. 서울에서 200만 원 넘게 쓰던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입도 조금씩 생겼어요. 아내는 면사무소에서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어요. 경로당 청소하고 어르신들 점심 준비 돕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농번기엔 동네에서 일손 불러주시더라고요. 모내기철, 수학철에 하루 일하면 10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열흘만 나가도 100만 원이 되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바짝 벌어두면 꽤 됐어요. 대신 비농번기엔 일이 뜸해요. 그때는 마을 환경정비 같은 공공근로 나가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연평균 내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아내가 40만 원,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2세 되니까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많진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3년 뒤에 65세 되면 기초연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해요. 1억 3천 가지고 서울에서 월세 살았으면요. 아마 3, 4년 만에 바닥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아직 남아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바닥은 안 났어요. 오히려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중요했어요. 돈이 쌓이진 않아도 빨리 새지 않는다. 이게 귀촌의 가장 현실적인 장점이었어요. 서울에선 돈이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여기선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빠듯해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길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하지 싶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그런 고민 없었잖아요. 출근하면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처음엔 그게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업 망하고 서울에서 도망쳐 온 사람. 돈도 못 벌고 시골에서 숨어 사는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텃밭에 나갔는데 상추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씨 뿌려놓은 건데 어느새 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내가 심은 게 자라고 있구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어요. 서울에서 30년 일하면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거든요. 월급은 받았지만 뭔가 키워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둬요.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삶이 꼭 바빠야 하는 건 아니구나.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구나. 아내하고 관계도 달라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솔직히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TV만 보고, 주말에도 각자 할 일 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둘이 붙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서로 짜증날 때도 있었고요. 좀 저리 가 있어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니까 대화가 늘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낮에 텃밭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오늘 날씨 좋다. 배추가 많이 컸네. 저녁에 뭐 먹을까? 근데 그런 대화가 쌓이니까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여기 와서 5년 동안 나눈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또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당신 얼굴이 좀 펴졌어. 제가 그랬대요. 서울에선 항상 얼굴이 굳어 있었대요. 인상을 쓰고 다녔대요. 근데 여기선 좀 풀어졌대요. 제가 느끼기엔 잘 모르겠는데,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비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됐거든요. 친구 만나면 쟤는 집도 있고 연금도 많은데 나는 뭐지? 뉴스 보면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급하지 않은 삶, 비교 없는 삶, 눈치 안 봐도 되는 삶,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끔 서울 친구들이 전화해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심심하지 않아?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바빴는데 불행했거든요. 여기선 심심한데 괜찮아요. 뭐가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았어요. 5년 전에는 몰랐어요. 도망치듯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삶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가는 거라는 것. 멈추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 그걸 여기서 배웠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빚이 다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아들한테 결혼 자금으로 준 3억. 그건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창업하면서 날린 퇴직금 1억 3천. 그건 다시 못 모았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처음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바닥은 안 났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선 버티고 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조금 많아요. 그게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여유롭지도 않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귀촌이 인생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대신 망하는 속도를 늦춰줬어요. 버티는 방식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직 서 있는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힘들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은 밤도 있었고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귀촌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오답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도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생존일 수 있어요. 저한텐 생존이었어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래요. 퇴직금 1억 3천 창업에 다 날리고, 남은 돈 1억 3천 들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난방비에 놀랐고, 텃세에 서운했고, 외로움에 힘들었어요. 근데 돈은 덜 나갔고, 일도 조금씩 생겼고, 마음은 편해졌어요. 5년 지난 지금, 부자는 안 됐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귀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는 선택. 아니면 귀촌으로 내려가서 시간을 사는 선택.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버틸 수 있으면 서울에서 버티면 되고, 시골에서 버틸 수 있으면 시골에서 버티면 돼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같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서 있는 것. 저는 그 방법이 귀촌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 망하고 아내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근데 5년 버텼어요. 아직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노후 준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촌 해볼만 할까요, 말까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만 6천 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3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이른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2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